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발언 하나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 무기들을 파괴하라는 말이었죠. 새벽 4시 UAE 최고의 사령관들이 긴급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알게 된 한국의 기술이 아랍에미리트 전역을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결단을 내린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과 또다시 시작된 전쟁의 위기 속에 결단을 내려야 했다는 아랍에미리트. 그렇게 그들은 중국과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고 말했고 한국만은 달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살림 알 나흐얀이고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서 신기술 평가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MIT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5년 전 조국으로 돌아왔죠. 사실 미국에서 계속 살 수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제가 담당하는 일은 차세대 방산 기술을 평가하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특히 레이더 시스템 분야에서는 중동 지역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미국산 레이더 시스템이었어요. 최신형이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 도입했는데 막상 우리 사막 환경에서는 오탐지율이 35%나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아시나요? 실전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매일 아침 작전회의에서 현장 조종사들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한 조종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레이더가 자꾸 가짜 신호를 잡아서 진짜 위협을 놓칠 뻔했다고 말이죠. 또 다른 조종사는 더 심각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불 때마다 레이더가 완전히 먹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MIT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분석해봐도 답이 안 나왔거든요. 미국 제조사에 문의해봐도 딱히 해결책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들은 온대 기후에 맞춰 설계했으니 사막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방장관님이 직접 저를 불러들였습니다. 장관님은 평소보다 훨씬 엄한 표정이었어요. 살림, 이 문제를 1개월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우리나라 방공망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상황을 털어놨어요. 아내도 IT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라 제 고민을 이해해 주더군요. 하지만 해결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레이더 시스템도 검토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자기 나라 기후에 맞춰 만든 것들이라 우리 사막 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선진국 기술이면 다 좋은 줄 알았거든요. MIT에서 공부할 때도 미국과 유럽 기술이 최고라고 배웠으니까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고민했지만 답이 안 나왔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저는 동료 엔지니어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는 우리 부서 최고 전문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15년 경력의 레이더 전문가부터 신호처리 박사까지 말이죠. 다들 제가 밤새 작성한 분석 보고서를 보더니 한숨만 쉬더군요.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시스템은 지중해성 기후용이라 우리 사막에서는 성능이 현저히 떨어졌고 독일 제품은 습도가 낮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프랑스 탈레스 업체는 아예 사막 지역 테스트 데이터조차 없다고 하더군요. 미국 레이시온 제조사에서는 그냥 기술적 한계라며 어깨를 으쓱하기만 했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서 정말 답답했어요. 세계 최고라는 기술들이 우리 환경에서는 왜 이렇게 무력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MIT에서 배울 때는
이런 선진국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의 기술은 자기 나라 환경에만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시간이었어요. 국방장관님께서 주신 1개월 기한 중에서 벌써 2주가 지나갔거든요. 매일 아침 상황 보고를 해야 하는데 진전이 전혀 없으니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집에서도 아내가 걱정할 정도로 잠을 못 자고 있었고요.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아흐메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살림, 혹시 한국 기술은 어떨까라고 하더군요. 순간 저는 좀 황당했어요. 한국이라니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한국을 진짜 기술 강국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방산 분야에서는 더더욱 말이에요. 제가 MIT에 있을 때 한국 학생들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다들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정말 똑똑했어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실험하고 논문 쓰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하지만 방산 기술에서 한국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동차나 휴대폰, 반도체 같은 기술은 유명하지만 군사 기술은 완전히 다른 영역 아니냐고 생각했죠. 아흐메드는 제 회의적인 표정을 보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다던데 폴란드나 호주 같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사고 있지 않냐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최고 기술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한국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정말 컸거든요. 하지만 정말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이미 주요 선진국 기술은 모두 검토해봤는데 답이 전혀 안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마지못해 한국 업체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말이에요. 2월 셋째 주 화요일 이른 아침, 저는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내렸습니다.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국 부스나 둘러보고 돌아올 생각이었거든요. 어차피 미국과 유럽 최고 기술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인데 한국이 뭘 해결하겠나 하는 생각이 여전했달까요. 솔직히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창이 전시장에 도착해서 한국관을 찾아갔는데 입구부터 생각보다 규모가 정말 컸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LI지넥스1, 한화시스템 등 여러 방산업체들이 함께 대규모로 참가해 있더군요. 부스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되고 전문적이었어요. 처음 보는 순간,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스 앞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더군요. 각국 군 관계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뭔가 시연을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국 공군 대령,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 필리핀 해군 장교들까지 말이죠. 심지어 유럽 쪽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겨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가까이 가봤는데 바로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업체 엔지니어가 차세대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시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시연과도 완전히 달랐거든요. 주변 환경 조건을 인위적으로 바꿀 때마다 레이더가 스스로 즉시 설정을 조정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직원이 자신있게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우리 시스템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이 실시간으로 환경 변화를 감지해서 스스로 최적화한다고 말이에요. 사막 모드, 도시 모드, 해안 모드를 완전 자동으로 전환하고 심지어 모래 폭풍이나 폭우가 와도 성능을 계속 유지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술이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건가 싶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실제 성능 수치였습니다. 사막 환경 극한 시뮬레이션에서 오탐지율이 무려 2.8%까지 떨어지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제가 그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던 35% 오탐지율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기술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즉시 메모장을 꺼내서 모든 수치를 빠짐없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신호 강도 98.7%, 신호 지연 시간 0.12초, 동시 추적 가능한 목표물 수 280개 탐지 유효 거리도 기존 미국산 시스템보다 무려 40%나 더 멀었고요. 모든 성능 지표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시스템보다도 압도적으로 뛰어났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필리핀 공군 대령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이 시스템 정말 놀라운데 자기들도 실제로 8개월간 테스트해봤다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태풍이 자주 오는 필리핀 환경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미국산 레이더는 폭우만 와도 성능이 30% 이상 떨어지는데 한국 제품은 오히려 더 정확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인도네시아 해군 장교도 끼어들어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자기들 해역은 습도가 엄청 높고 열대성 폭풍이 자주 오는데 다른 나라 레이더들은 다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한국 시스템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성능을 계속 유지했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몬순 기간에도 말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업체 담당자에게 기술적인 질문들을 연달아 쏟아냈습니다. 알고리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머신러닝 데이터는 어디서 구하는지, 실제 성능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등등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더군요.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미국산 최신 시스템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훨씬 뛰어난 성능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좋은 기술이 왜 이렇게 저렴한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뭔가 함정이 있는 건 아닌가 싶었달까요? 하지만 담당자 설명을 들어보니 점점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기술력으로 승부하지 무조건 비싼 가격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하루 종일 수집한 자료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직접 만들어내는 진짜 기술 강국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한국 업체 최고 기술 책임자와 별도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김철수 박사라는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 MIT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실리콘밸리 구글에서 무려 15년 넘게 인공지능 연구를 하다가 5년 전 조국으로 돌아간 분이더군요. 제 대학 선배이기도 했고요. 세상 참 좁다 싶었어요. 반가웠습니다. 김 박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 우리는 기존에 만들어진 표준 제품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각 나라의 지리적 환경과 기후 조건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맞춤형 솔루션을 처음부터 새로 설계해서 만들어드린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접근법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먼저 6개월 동안 아랍에미리트 전 지역에서 기상 데이터와 지형, 정보, 전파 환경까지 수집한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을 위한 전용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맞춤형 접근 방식은 MIT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 박사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은 표준 제품을 그대로 팔려고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고객 환경에 100% 맞춰서 기술을 새로 개발한다는 거였어요. 마치 맞춤 정장을 만들듯이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사후 관리였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제품 팔고 나면 끝인데 한국 업체는 10년간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면 알고리즘도 계속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김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평생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말이에요.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기술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기술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보수적인 선배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하산 부국장이 가장 반대가 심했어요. 30년 넘게 미국 기술만 써온 분이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살림, 우리가 첫 번째 고객이 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묻더군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반면 젊은 엔지니어들은 제 의견에 동조했어요. 압둘라 과장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진국 기술 모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혁신적인 기술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말이에요. 회의실 분위기가 팽팽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우리가 한국 기술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대사관 담당관이 저를 불러서 은근히 압박하더군요.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고려해달라면서 심지어 제 아들의 미국 유학 계획까지 언급했어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중국 영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중국 기술도 발전했으니 재검토해달라면서 교육부 협력 방안까지 제시하더군요. 양쪽에서 압박이 들어오니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판단이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상황을 털어놨어요. 아내는 제 고민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MIT에서 배운 건 남의 기술 따라하기가 아니라 새로운 길 찾기 아니었냐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섰습니다. 엔지니어라면 데이터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국방장관님께서 대통령께 최종 보고를 올리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한국 기술 도입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모든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반대가 심했어요. 하산 부국장은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한국 기술의 위험성을 강조했다고 하더군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날 수 있다면서 말이에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대통령궁에서 긴급 국방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기술 전문가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회의실에는 대통령님, 국방장관, 참모총장, 그리고 주요 부처 장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습니다. 국방장관님이 먼저 상황을 설명했어요. 현재 레이더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과 각국 기술 검토 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국 기술에 대해 직접 설명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싱가포르에서 직접 본 한국 기술의 혁신성, 맞춤형 개발 방식, 그리고 압도적인 성능 데이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탐지율 35%에서 3%로 개선되는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때 대통령님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어요. 정말 한국 기술을 믿을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각하, 저는 MIT에서 15년간 공부하고 연구한 엔지니어로서 확신합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찾던 해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한다고 하더군요. 경제부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요. 회의실이 다시 팽팽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때 대통령님께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독립된 주권국가다. 어떤 외부 압박에도 굴복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국가 안보는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기술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림 박사의 전문적 판단을 믿는다. 한국 기술 도입을 승인한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산림, 자네의 용기와 전문성에 감사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국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진 후 본격적인 도입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아랍에미리트로 왔어요. 김철수 박사를 비롯해서 2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6개월간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맞춤형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은 약속대로 우리나라 전 지역의 기상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사막의 온도 변화, 모래 폭풍 패턴, 습도 변화까지 세세하게 분석하더군요. 심지어 우리 군인들의 운용 패턴까지 관찰해서 알고리즘에 반영했어요. 3개월 후 첫 번째 테스트용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시범 설치하기로 했어요. 설치 당일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과연 제 판단이 옳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첫 테스트부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기존 미국산 시스템이 35%, 오탐지율을 보였던 똑같은 조건에서 한국 시스템은 2.1%를 기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더 놀라운 건 모래폭풍 테스트였습니다. 마침 그날 큰 모래폭풍이 불었거든요. 기존 시스템은 완전히 먹통이 됐는데 한국 시스템은 오히려 더 정확해졌어요. 인공지능이 모래폭풍 패턴을 학습해서 자동으로 보정한 거였습니다. 현장 조종사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파일럿 하나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20년간 비행했지만 이렇게 정확한 레이더는 처음 본다고 말이에요. 또 다른 조종사는 이제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조작 담당 병사들도 놀라워했어요. 기존 시스템은 복잡해서 숙련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는데 한국 시스템은 일주일이면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인터페이스가 정말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6개월 테스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고장이 나지 않았어요. 50도가 넘는 극한 더위에서도 강한 모래 폭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반면 옆에 있던 미국산 시스템은 같은 기간 동안 3번이나 고장이 났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자세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내에 해결해줬어요. 심지어 라마단 기간에도 우리 종교를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해주더군요.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모든 지표에서 목표치를 상회했거든요. 오탐지율 2% 이하, 가동률 99.8%, 탐지거리 40% 증가. 꿈 같은 수치들이었습니다. 제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테스트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도입한 한국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이 직접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시스템을 보고 갔어요. 이집트에서도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이집트 공군 참모총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국 기술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어떻게 이런 성능이 가능한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인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요르단과 쿠웨이트에서도 관심을 보인 거였어요. 심지어 멀리 있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한국 레이더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유럽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방산 장비들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서
레이더 기술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유럽에서도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레이시온 회사에서 기술 협력을 제안해온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압박하던 바로 그 회사가 말이에요.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서 합작 투자까지 제안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바뀐 기분이었어요. 중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에서 한국 레이더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 기술을 사라고 압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중동 지역에서 한국 방산 기술 전문가로 불리게 됐습니다. 각국 국방부에서 자문을 요청하고 국제학회에서 발표 요청도 들어왔어요. 한국 기업들도 저를 중동 지역 고문으로 위촉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건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왔고 한국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 한국 기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박사님 덕분에 한국 기술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말이에요. 제가 MIT에서 만났던 한국 친구들도 연락을 해왔어요. 살림 덕분에 한국이 자랑스럽다면서 고마워하더군요. 이제는 한국이 세계를 가르치는 나라가 됐다고 하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기술의 전도사가 된 거니까요. 편견을 버리고 데이터를 믿었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합니다. 최고의 선택은 결국 한국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을 선택한 아랍에미리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